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말 재미있다고 느낀 작품은 대부분 한국 작품이다. 일본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우리나라 문학 평론가? 한국 연예인? 누구 생각나십니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아, 맞아요.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일본 사람 맞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냐면요. 8년을 뛰어넘은 신부 그리고 억남. 이런 영화 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사토 다케루란 그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남겼던 말이라고 해요. 이 배우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외모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연기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박보검에 비슷한 그런 일본 배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영화, 드라마, 섭외 1순위로 꼽히는 그런 배우라는 거죠. 근데 이 배우가 공개적으로 앞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요. 사토 다케루는요. 일본 연예계에서 알려진 지안파라고 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2015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대표 배우 있죠. 송강호 씨. 이 송강호 씨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 인사를 바로 했대요. 고개 팍 숙이면서 평소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당신의 작품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나중에 꼭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저쪽 꽂아주세요. 뭐 뒤에 얘기는 꽂아주세요는 제가 붙인 거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송강호 씨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송강호 씨와 사토 다케루가 연기 호흡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요. 현재 사토 다케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만 번 말할 걸 그랬어. 제목이 좀 이상하죠? 또 100만 번을 말한대요. 근데 여기에는요. 일본 배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배우가 출연하고 있어요. 심은경 씨. 예. 요즘 일본에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심은경 씨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국 배우들만의 인연으로 사토 다케루가 일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크게 주는 소리를 함부로 하진 않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한국 작품이 재밌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연예계 시장이 뒤집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일본에서도 넷플릭스 인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영화, 드라마 가장 인기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끼리 한국 드라마, 영화끼리 1위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일본 넷플릭스에서 장기간 흥행을 이어온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 있죠. 이 네. 송혜교 씨 나오는 거. 저는 아직까지 이거 못 봤는데 박 PD가 활동사진 소화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 더 글로리가요. 12일 만에 시청순위 1위를 내놨대요. 근데 왜 내놨느냐? 다른 한국 콘텐츠가 1위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일본 넷플릭스 1위 작품은 뭐냐 봤더니만요. 낮과 밤이래요. 이 낮과 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남궁민 씨, 이청아 씨, 설현 씨.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만 이 낮과 밤이 최근에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이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내에서 TVN을 통해서 방영됐던 작품인데 일본에는 2년 늦게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최근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2부까지 봤네요. 벌써 보기 시작했군요. 역시 빠르시네요. 예, 저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스님처럼 사시는 분이 낮과 밤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서요.
예.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일본 넷플릭스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처럼 한국 콘텐츠가 인기 차트를 쫙 장기 집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1월에는 이거 다들 아시죠? 그의 우리는 그리고 2월에는요. 지금 우리 학교는 3월에는 소년 심판 그리고 39 기상청 사람들 그리고 4월이 되니까 사내 맞선 그리고 6월이 되니까 의사 요한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10월이 되니까 작은 아씨들 한국 작품들이 매달 순위 1위를 다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또 다케루는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팬이, 요즘 볼만한 드라마 뭐 있어요? 이것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붙였다는 거죠. 일본 작품을 추천하고 싶지만, 정말 재밌다고 느낀 작품은 대부분 한국 작품, 그리고 몇몇 미국 작품뿐이에요. 일본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있죠.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끄게 됐을까? 일본에서는 우리 언론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 혐한 바람 아직도 세잖아요. 일본 네. 정치인들 나오기만 하면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 쏟아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박 PD 얘기가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네. 한국이 만드는 컨텐츠. 여기에 제작자와 연기자의 열정이 가득 차 있고요. 거기에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어지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인 덕분에 우리 콘텐츠가 커지면서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끌게 됐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 모임이라는 3050 클럽에 당당히 가입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을 벌써 앞섰잖아요. 3년 전에. 그렇죠. 이런 일본을 앞지른 이 경제력.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란대잖아요. 자기네보다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이 경제력이 우리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 한때 일본 문화, 재팬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근데 그 휩쓴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력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회전국에서 세계 2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아니 일본은 왜 저렇게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지? 노래, 영화, 드라마 이거 보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서 7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성장해온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가 문화로 승화되면서 콘텐츠에 녹아들었고요. 이를 전 세계인들이 보고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그동안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일본인들도 한국 이것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일본 컨텐츠 업체들도 급기야 한국 컨텐츠 배워야 된다. 지금 한국 배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이고 이 PD 박 PD가 국뽕에 너무 취해 있구나 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기분 좋은 이 국뽕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반전되는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이란 것을 발표하잖아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1년마다 세계 경제와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 이거 발표하거든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보면 IMF는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요, 기존 2.7%,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전망했을 때는 2.7%였는데 2.9%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다. 0.2%포인트를 올려잡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이게 크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이거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특히 미국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IMF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성장률은요, 기존의 1%였는데 1.4로 0.4%포인트나 올려잡았고요. 유로존마저도 0.5에서 0.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도요, 4.4에서 5.2, 0.8%포인트나 올려잡았고요. 심지어는요, 엔화 가치 폭락 등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곧 경제가 몰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본마저도요, 기존에는 1.6%로 전망했었는데 이거를요 0.2%포인트 끌어올려서 1.8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한국. 다른 나라 제가 살펴본 바로는 IMF가 전망한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수치 보고 깜놀했어요. 왜냐면요. IMF는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만 해도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3개월 만에 수정치를 어떻게 내놨느냐. 다른 나라들은 죄다 올렸는데 일본마저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1.7%, 0.3%포인트를 깎아버렸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또 놀라운 게요. 지난해 초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요 2.9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7월 정권이 바뀌어서일까요? 갑자기 2.1로 깎았어요. 근데 10월 들어서는요, 이거를 2%로 또 깎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0.3%포인트를 또 깎았어요. 이 전망할 때마다 우리나라 것만 계속 깎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나요? 기자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에게 연합뉴스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대외 쪽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주택 부문의 둔화 이런 거에 취약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안 깎고 싶었는데 안 깎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 IMF에서 우리나라 정확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만 유독 꼭 집어서 낮췄다는 거.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우리나라 가위가위보를 하더라도 일본한테 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앞서 수정치가 1.7이라고 했죠. 근데 기억나시죠? 일본은 몇이었나요? 1.8.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쥐어요. 이게 말이 예.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이 더 크기 때문에 1.8과 1.7은 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언제 졌었을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통계를 찾는데 한참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1967년부터 나와 있거든요. 이때부터 봤더니 1980년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이때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뒤졌었어요. 그리고 또 한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1998년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67년 이후 65년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에서 일본에게 뒤졌던 것은 딱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IMF 전망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25년 만에 세 번째 재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창피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동안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일본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외쳐왔잖아요. 반도체, 조선, 철강, 주요 산업에서 이미 다 일본은 우리가 다 앞질러 버렸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도 아유 소니, 삼성이 다 질러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자신만만했잖아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해왔던 일본 문화 우리가 다 몰아내버리고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일본 배우마저 한국을 배워야 한다 라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러다가는요, 조만간 우리가 다시 일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럴 분위기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면 맨 처음 얘기했던 사토 다케루, 송강호 씨를 존경한다면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던 이 사토 다케루도 실망할 것 같은데요. 뭐 그나마 문화계 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역전이 돼버리면 문화도 어느 순간 또 다시 역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났던 경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요? 예.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몇몇 있긴 하죠. 저기 용산 쪽에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